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오늘은 신장성 쇼크의 일반적인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뭐, 앞서 얘기했던 이 내용들은요, 이 쇼크에서 혈액학적인 요소들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요소들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겠다. 그거 저혈압이 발생하게 되면 저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아, 뭐, 음, 그 수액을 투여한다거나 혹은 혈관 수치제를 투여한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이런 처치를 하면 되는 거고, 심박송 수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섬액과 빈맥 치료를 하고 난 후에 혈관 수치제를 투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신장 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폐부종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신장성 쇼크 같은 경우에는 신근 수축력에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내뿜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100%의 혈액은 들어오지만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서 100%의 혈액을 다시 전신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가? 당연히 이제 심장 수축력의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원인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심근경색에 의해서 유두근팔이나 심실 중적 결손이 있다면 요거는 뭐에 의해서 회복될 수 없냐면 약물에 의해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심장의 기계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구멍이 없어야 되는데 구멍이 생긴다거나, 혹은 근육이 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근육이 파열돼서 제대로 기계적인 움직임을 할 수 없다거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필요하느냐?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그 외적으로 여러 가지 약물에 의해 중독이나 혹은 부작용으로 이 심장 수축력이 감소되었다면 당연히 해독제 투여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심장 수축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첫 번째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심근 수축력의 장애, 저하가 심근의 허혈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그래서 쇼크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조직과 함께 심근의 혈류가 감소함으로써 심근허혈이 초월되어 심근의 수축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맨 처음부터 신장성 쇼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서 저혈압성 쇼크라든지 분포성 쇼크가 발생하고 난 후에 이게 꽤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모로도 혈액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관상동맥을 통해서 신장으로도 신근에도 심장 근육에도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음에 따라서 모든 환자에게서 심근 수축 장애가 동반된다라는 점.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쇼크가 지속되면이란 말,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장기간은 한 달, 두 달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몇 시간, 환자의 그 쇼크 상태가 좀 달라지겠지만, 환자에 따라서 몇 시간 정도가 되겠죠. 24시간, 수시간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심근 수축력 장애가 있는 환자를 치료하려면 맥박수와 수는 혈액량을 정상화시키고, 우선적으로 얘가 맥박이 빨라거나 너무 느려서 혈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선 이 맥박수를 조정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수는 혈액량, 얘가 피가 모자라서 지금 다리가 한쪽 절단돼가지고 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혈압이 떨어져 있다면 이거는 이제 지혈시킨 다음에 지혈대 등을 이용해서 지혈시킨 다음에 볼륨을 보충해 준다면 충분하게 혈압이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심근수축력에 장애가 있는 환자를 치료하려면 우선 이런 것들 다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원인부터 다시 교정을 해보고, 그리고 심근수축력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을 또 한번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심근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투여해야 된다라는 점. 여기에 심근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약물로는 도부타민이나 도파민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대동맥 분선 펌프라든지 체외순환 신시보조 기구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마지막 수단.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선택하는 최종적인 단계라고 보셔도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되겠죠. 대동맥 풍선 펌프라든지 체외순환이라든지 신실보조기구라든지. 두 번째 이제 혈액학적 분포에 따른 치료가 있을 건데, 이제 혈액학적인 감시가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뒤쪽에 뭐라고 설명을 해줄 거냐면, 혈액학적인 감시상 뭐가 지표가 되느냐? 폐모세혈관 세기압이 지표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15mm HG 이하면 심근수축에 의한 쇼크보다는 순환 혈액량의 감소에 의한 쇼크를 의심해야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심근 수축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좌심실이거든요. 항상 여러분 꼭 우심실도 뭐 중요하긴 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좌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심실의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뭐 수축기압도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폐모세혈관 세기압이 15mm HG 이하라고 하게 된다면 요거는 들어오는 혈액량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축력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의 수축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 혈액량 감소가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폐 모세혈관 세기압 말 그대로 폐 안에 있는 모세혈관의 압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쏘는 힘이 얼마큼인지 측정하는 단계인데, 세기압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낮아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심실에서 폐 모세혈관으로 가는 압력으로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좌심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심실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우심실에서의 문제는 어차피 폐순환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심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축기 혈압, 심근의 수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그래서 혈액량 감소, 폐모세혈관 세기압이 떨어지게 되면 요거는 우심실의 기능 부전보다는 들어오는 양이 부족해서 이 압력이 낮아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 혈액량의 감소로 인한 심장의 문제가 아니라 순환 혈액량 감소에 의한 쇼크일 것이다 라고 의심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폐의 모세혈관 세기압이 높지 않으면 18mm HG가 되도록 수액 투여를 먼저 해보고 혈압의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볼 필요는 있겠다. 관망해 볼 필요는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혈액학적인 감시가 즉각적으로 시행될 수 없죠. 처음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폐부종이 없는, 그러니까 호흡곤란이라든지 입안에 붉은색 거품이 낀다든지 수포음이 안 들린다든지 이러한 폐부종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1차적으로 우선 쇼크는 무조건 저혈압이니까 볼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액을 먼저 투여를 해보고, 수액 투여에 혈압이 반응하지 않으면 혈관 수축제를 투여해 볼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수액 투여를 했는데 즉각적으로 혈압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 그럴 경우에는 수액을 더 투여해서 추가적인 이게 단순하게 볼륨의 문제인지 다른 원인이 또 겹쳐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을 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의 검사를 통해 진단 검사를 통해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진단 검사는 장비를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상증 양상을 좀 살펴보면서 호흡의 양상이라든지 순환의 양상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혹은 환자의 상태, 의식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 종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혈액량의 문제 혹은 심박동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른 원인들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액학적인 병원 내에서 초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혈액적인 감시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나중에 이제 의료 인력들이 좀 투여가 되고 의료 인력들이 좀 많아지게 된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혈액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폐 모세혈관 세기압과 심박출 개수에 따른 혈액적 분류에 따라서 이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분류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폐모세혈관 쇠기압은 18mm의 지지. 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8mm의 지지는 계속 이제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폐모세혈관 쇠기압이 18mm의 지지 이하면서 심박출 계수가 2.2L 분당 2.2L 2제곱미터라면, 이거 이상이라면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심박출 계수가 1만큼이 됐다는 소리는 분당 심박출량이 2.2L가 된다면 요거는 이제 심근 수축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수치에 변화가 생겼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된다면 폐모세혈관이 18mm Hg 이상, 이고 심박출 개수는 2.2L 분당 2.2L 이상이 된다면 요거는 우리 몸의 순환하고 있는 혈액량이나 체액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폐모세혈관 쇠기압은 순환량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순환량. 순환하고 있는 혈액량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8mHg 이상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양이 우리 몸에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양의 혈액이 우리 몸에 있을 경우에는 뭐 폐부종 같은 혹은 말초의 부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빼주는 이뇨제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폐모세혈관 쇠기압이 18mm의 지지 이하이면서 심박출 계수도 2.2L 분당 2.2L 이하이면 부족한 순환량을 교정해야 하므로 수액을 투여해야 된다는 점. 두 개 다 떨어진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심박출량도 떨어지긴 했는데, 개수가 떨어지긴 했는데, 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 순환량이 부족해서 떨어진 겁니다. 요거는 심박출 개수가 떨어진 이유는 들어오는 양이 적으니까 나가는 양도 적겠죠. 그래서 폐모세혈관 쇠기압 맨 처음에 앞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지표로서. 그래서 이거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폐모세혈관 쇠기압이 18mm Hg 이하이네. 그런데 얘는 심박출 개수도 2.2L 분당 2.2L가 안 되네. 이럴 경우에는 얘가 순환량이 부족해서 지금 나가는 양도 적어졌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거 18mHg 이하이네. 순환량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심박출 개수를 보시게 되면 2.1L 분당 2.1L네. 그래도 나가는 양이, 그러면 얘는 적절하게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건데, 18mHg 이하이면서 심박출 개수도 2.2L가 안 된다면 나가는 양이 부족하니까 2.2L가 안 되는 거니까 요거는 순환량이 부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요것도 보시다. 폐모세혈관 쇠기압이 18mmHg 이상이면서 심장 박출 개수가 2.2L 분당 2.2L 이하이면 요거는 순환량은 저류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신심 부전으로 인해서 혈액이 차고 있는 거예요. 폐 혈액이 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폐모세혈관 쇠기압도 높아지면서, 근데 박출 개수는 높아지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순환량이 많다라고 했죠? 순환량은 많은데 박출되는 양이 부족하다. 그럼 이건 뭐예요? 순환량은 괜찮은데 원래는 괜찮은데 얘가 제대로 뿜어내지 못해서 쇠기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심박출 개수는 떨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건 무슨 문제다? 심장 수축력의 문제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고, 심장 수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약물들을 투여해야 되겠구나 라는 점. 그리고 이제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대동맥 스팽무선 펌프나 신시보조기구나 체외순환 같은 것들을 조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지금 말은 좀 어렵게 좀 풀어 나간 것 같긴 한데, 요거
맨 처음에 뭘 봐야 된다고 했죠? 18mm HG 이하. 이하냐, 이상이냐, 이하냐, 이상이냐.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8층에서도 이상이냐, 이하냐.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폐모세혈관 쇠기압 같은 경우에는 순환량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제 18mm HG 이상이면 순환량이 증가되어져 있다. 혹은 폐에 혈액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하이면 적절하거나 혹은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적절할 경우에는, 순환량이 적절할 경우에는 심박수 개수가 2.2 분당 2.2리터 이상인 거고, 순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2.2 분당 2.2 리터 이하인 거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뭐 둘 다 이상이 높게 측정이 되면 순환량이 매우 많은 거고요. 폐모세혈관의 압력은 높은데 심박출량 나가는 양이 적다면, 양은 많은데 나가는 양이 적다? 그럼 이거 뭐예요? 신장 수축력의 감소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 말이 어려웠다면 맨 마지막에 제가 정리해 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약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혈압이 혈역학적인 그 지표로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혈역학적인 안정성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사용될 수가 있겠지만, 폐모세혈관 쇠기압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얘기했던 폐모세 쇠기압이라든지 심장 박출 개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임상 현장에서나 혹은 응시 단위에서 제일 빠르게 이 혈액적인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게 혈압입니다. 혈압. 그래서 수축기 혈압은 이제 보실 건데요. 수축기 혈압이 90mm HG 이하, 그리고 90에서 110, 그 다음에 110 이상일 때 이 세 가지를 이제 할 건데, 투여는 1차, 2차, 3차 약물, 1차 약물이 이제 우선시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혈압이 90 이하면 생리식연수를 먼저 투여를 해보고 이에 반응하면 생리식연수 또 투여하면 됩니다. 근데 생리식연수 투여했는데 불구하고 혈압이 다시 올라오지 않으면 이제 수축제, 그러니까 수축제로 노르에피린을 투여하게 되는 거고, 이제 맨 마지막에 3번으로는 도파민을 투여해서 이제 혈압을 더욱더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을 도출내는 거고요. 90에서 110이라면 이제 첫 번째에는 똑같이 생리식염수, 두 번째는 이제 도부타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심근 수축력에 장애가 있는 환자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 약물들은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110 이상이라면 니트로글리세린을 혹은 니트로프루시드를 써야 된다는 거. 왜 110인데 이런 약물제를 쓰는 거지? 왜 혈관 확장제나 이런 이뇨제를 쓰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 혈관 확장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심근수축력에 장애가 있는데 혈압이 엄청 높아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말초혈관의 저항이라든지 혹은 이 혈액량이 증가되어져 순환량이 증가되어져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이 사용하게 된다. 말초혈관의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축기 혈압에 따른 치료 방법은 이렇게 아주 이제 표를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요. 약물을 수축하는 경우, 약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표로 살펴보고 넘어왔고요. 이제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수축기 혈압이 90mm HG 이하인 경우, 이거는 이제 수축력 자체도 심근 수축력에 문제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쇼크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혈압을 정상화하는 것이 먼저라서 수액을 투여하게 되고, 혈압의 반응이 없으면, 수액의 반응이 없으면 이제 교감신경 베타수용체, 알파수용체를 모두 자극할 수 있는 약제를 투여하게 되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느냐? 이제 노르에피닌이 이제 선택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90mHg 이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난 후에 이제 환자 상태 보는데 환자가 계속적으로 혈압이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도파민을 이제 투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약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약물에도 이제 반응하지 않으면 동맥내 분석 펌프 이거 뭐 계속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신장성 쇼크 환자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I 하는 거 관상동맥 중재술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맨 마지막에는 항상 요거 하는 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동맥내 분선 펌프라든지 최순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쇼크가 동반된 합병심근경색 환자에서 우심실경색을 한번 좀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우심실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정맥압 및 우심실 이완기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심실의 기능이 우심실도 똑같이 이제 수축을 해서 이 폐동맥으로 전맥을 통해 들어온 전맥혈을 다시 순환을 통해서 동맥혈로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폐순환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우심실 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우심실로 내뿜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전맥압은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맥이 계속 혈액이 차고 있잖아요. 많은 양이 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맥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우순실 이항기에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왜냐면 혈액이 가득 차야죠. 원래 이항기에서는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혈액이 다시 차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차여져 있는 상태에서 또 차야지 피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게 되면 이런 거죠. 우심실 경색이 생겨서 이렇게 피가 어느 정도 차여져 있는 상태인데, 이만큼 차여져 있는 상태인데 또 피가 들어와요. 그러면 수축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난 후에 또 다시 이제 피가 이만큼 또 찹니다. 30%씩이라고 합시다. 30% 차고 그다음 30%또 차요. 그럼 60%찬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들어와요. 그럼 뭐 이제 100%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100% 찼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심방이 차고 그 다음에 어디가 차죠? 정맥이 차고. 정맥이 차고 정맥에 혈이 차여져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정맥압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도 계속 차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수축을 해서 조금 보낼 때는 뭐 어느 정도 보낼 때는 이제 압력이 좀 감소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차여져 있는 상태에서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항기압도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또 외에 뭐 확인해야 되느냐? 폐오세혈관 쇠기압도 확인해야 됩니다. 폐오세혈관 쇠기압은 감소한다. 왜냐? 이게 폐모세혈관 쇠기압이 뭐라고 했어요? 우심실이 확 수축을 했을 때 폐에 전달되는 압력, 쏘아오게 되는 혈액이 이 폐모세혈관에 도달하게 되는 압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심실이 경색으로 인해서 우심실 수축력이 저하되니까 당연히 쇠기압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보실 만한 게 뭐가 있냐면 다량의 수액 투여로 쇼크 증상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심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좌심실에 비해서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볼륨을 더 많이 집어넣게 되면 좌심실에서는 이제 충만되겠죠, 오히려. 우심실이 계속적으로 그 기능 저하가 돼서 폐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들어오는 좌심실의 양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서 체순환이 안 되게 되는 거잖아요. 좌심방에 들어오는 양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쇼크가 오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양을 투여해줘서 이거를 어차피 뭐 전매까지 가득 찬 혈액을 많은 양의 수액 공급을 통해서 밀어내게 되면 언젠가는 좌심실까지는 충만해요. 100% 충만합니다. 그러면 100% 충만됐을 때 좌심실은 스탈린 법칙에 따라서 수축력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수축기압은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량의 수액 투여로 이 쇼크 증상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우심실 경색 치료 1차의 목적은 다량의 수액 투여이고, 수액 투여에도 반응이 없으면 도파민 또는 도부타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혈관 확장제나 이뇨제는 당연히 금기입니다.
쇼크 환자에서는 무조건 쓰면 안 돼요. 물론 이 위쪽에서는 이 혈관 확장제를 쓰긴 했죠. 이거는 심근수천력에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서 110 이상일 경우인 거고요. 근데 110 이상일 경우는 우리는 쇼크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쇼크 환자에서는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든 혈관 확장제하고 이뇨제 사용은 금기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솔직히 90에서 110 이 환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